TK에서는 어떤 그 인간형이 있어요. 선호하는 인간형. 선호하는 인간형이 있어요. 선호하는 인간형이 예. 조금 이제 그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고귀한 정신을 가진 그런 선비형. 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리서치뷰가 19일에서 20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가 47.3%, 김문수 후보가 39.4%, 이준석 후보가 9.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은 앞서긴 하지만 한 자릿수로 지금 지지율이 좁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요.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48.1% 이재명 후보가 기록을 하고 있고 김문수 38.6%, 이준석 9.4%. 참고로 여기는 뭐 대표가 김어준 프로그램 출연하는 그런 분이니까 뭐 그 경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한 자릿수로 다 줄었다. 예. 예, 지금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그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네. 초반에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 볼 때는 뭐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그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어떻게 되냐 비관도 하시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반에는 이제 후보가 돋보이기보다는 그런 우리가 경선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단일화 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그렇죠. 문제들, 그러니까 후보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그게 수렴이 돼야 됩니다. 수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슈가 그 후보의 서사가 아닌, 후보의 업적이나 후보의 자질이 아닌 그 외적인 문제로 갈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집안 싸움처럼 보이고, 누구나 그렇지만 집안 싸움하는 거, 형제끼리 싸우는 것 같은 모습 보이는 거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이제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집안의 최고 좀 종가라고 할 만한 영남, 네. 특히 TK, 아하. 여기서 지지율이 안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TK나 PK에서 지지율을 못 받으면 딴 데 가가지고 어떻게 그 지지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계속 간간히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제 이 내부 집안 문제에 대한 분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후보의 서사가 집중 조명되는 시점이 오면 이건 올라간다. 다만 이게 너무 늦게 올라가면 그래도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시점은 예상 시점대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시점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 리서치뷰의 지난주 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50.6, 김문수 36.6, 이준석 7.1%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갖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지난주에 대비해서 3.3%포인트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는 2.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2%포인트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법정 TV 토론회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저희가 최근에 많이 몰랐던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미담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괴담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후보자는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프레시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지지율 변동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있을 대선의 그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날짜별로 계산을 해보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TV 법정 토론의 사회 분야가 있습니다. 내일 있죠. 그리고 25일이 투표용지 인쇄 마감인데, 그 전에 또 어떠한 뭐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후로 월요일 날 법관 대표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어떠한 문구가 나올 것인데,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에 우려하는 거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 결정문이나 결과문, 뭐 결의문 같은 게 채택이 되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자에게 또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외교안보 토론회가 있어요. 안보 분야는 또 이재명 후보의 취약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 시작될 텐데, 이게 한 5월 28일 수요일까지 일정을 보면 김문수 후보자는 상승세를 갈 것이고 이재명 후보자는 하락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역대 모든 대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0.5% 1% 차이를 가지고 누가 이제 실수 안 하고 누가 혹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잘 발굴을 하냐라는 그러한, 마지막에는 결국 여론조사 공표 안 되는 깜깜이 선거인데, 그러한 포인트로 그 재미있게 지켜볼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김문수 후보가 40%에 안착을 하느냐, 그 부분이 또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서치뷰 조사에서 단순하게 김문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은요 48.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격차가 없는 1.2%포인트밖에 격차가 없는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가정 시에는 이재명 49.6, 김문수 44.4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좀 따라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3.4%포인트 그 양자 구도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4%포인트 상승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영남 지역의 지지율을 좀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TK 지역에서 6.1%포인트 김문수 후보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리서치표 조사에서는요. 그리고 부울경 PK 지역도 5.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는 그 경북고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경북고가 어떤 곳입니까? TK의 그 심장 같은 학교거든요. 예.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TK의 적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 TK에서 이렇게 낮은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TK에서는 어떤 그 인간형이 있어요. 선호하는 인간형. 선호하는 인간형이 있어요. 선호하는 인간형이 예. 조금 이제 그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고귀한 정신을 가진 그런 선비형. 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나 뭐 이런 그 전에 지지율이 좀 낮았던 거는 그 TK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일종의 뭐 당에 대한 이런 그 일사불란하지 못하는 후보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신 거지 그게 후보에 대한 건 아니다. 그리고 후보가 또 굉장히 이런 그 복잡한 당내 내용을 어느 정도 수습해 나가고 있고 본인의 서사가 집중되는 시점이 오면 TK에서는 이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사실은 오히려 네. 그 TK에 계신 분들이 그 위원장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이런 분들한테 아니 좀 열심히 더 선거운동을 하라라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아하.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네. 지역의 상황을 네.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 반영이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될 수밖에 없다. PK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TK에서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하나 있죠. 아, 뭐가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자를 뭐 예를 들어서 만나던가 뭐 한마디라도 더 겉들어 주던가 이러면 TK에서 또 민심이 또 폭발해서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김문수 후보자는 본인 인사청문회 때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박근혜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떠냐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단 있게 예. 강단 있게 말씀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TK 민심이 이러한 것을 잘 안다면 이게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아직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남권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근래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었어요. 사실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었다. 이런 수치를 좀 보였었고 그다음에 PK 같은 경우에는 40%를 넘어서 김문수 후보를 일부 조사에서는 꺾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이걸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 또 영남 지역 외에서 영남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또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영남에서 이 정도 나와줬는데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한 자릿수인 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영남에서 다시 한번 결집을 하고 지금부터 한 10%, 5%에서 10% 정도 더 결집을 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좀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한 5% 정도 빠지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한 40% 중반, 그리고 10% 정도가 빠지면은 40% 초반으로도 묶을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볼 때 이제 예. 뭐 하도 그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되는 거를 걸러서 보는 게 필요해요. 네. 제가 과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론조사 직후에 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당연히 이제 낮게 나오는 건 당연한데 네. 2030에서 오히려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반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 2%라도.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30이 어떤 그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추세만 본다. 그것도 저는 여론조사를 보는 정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느 파트에서 이게 일종의 그런 그 봄이 오기 위한 제비가 지금 날라오는 건지 예.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가 제가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이기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충청 대전에서 이기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높게 나오는 한 3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영남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 표본을 잡을 때도 그 인구 비중을 가늠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받쳐줬던 게 서울, 충청 그리고 호남이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최약체 지역이지 않습니까? 항상 승부처를 해야 되는 지역. 여기에서 튼튼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그 TK, PK 영남 지지세가 업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저는 굉장히 이 승리에 대한 어떤 큰 가능성을 남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한 번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쪽 방문하신대요, 본인은? 당연히 또 하셔야 되죠. 예, 그 대구 경북 뭐 어쨌든 선거라는 게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렇습니다. 네, 예. 대통령 선거는 있는 표, 강성 지지표, 전통 지지표를 어쨌든 투표장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또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또 그 민심이 특히 영남 지역 민심이 결집되지 못했던 게 이런 지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예전에 저희 변호사님하고 얘기도 했었지만 네. 제대로 지역에서 조직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선거 운동을 해도 선거 운동원들이 잘 나와 있지도 않고 네. 뭐 당원들도 별로 없고 당협에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지적을 저희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뭐 부자진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지금 이거 좀 상황이 나아졌나요? 지금 아직도 저희 그 방송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나중에 댓글을 분석하다 보면 댓글에 우리 지역구에 현수막이 없어요. 우리 지역구에 선거운동원이 안 보여요. 뭐 저는 선거운동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대구 무슨 지역입니다. 뭐 경북 어디 지역입니다.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은 대선 선거운동을 했던 것을 자료로 다 만들어서 그것을 점수화를 매겨가지고 다음 지방선거든 뭐 그 총선이던 공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 이러한 뭔가 시스템화 역사는 더 깊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점수화 매기거나 이런 거 좀 뒤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열심히 해도 나중에 잊혀진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당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선대위나 선거 캠프나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선거 운동을 잘 하고 있나 또 각 지역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잘 챙기고 있나 이거부터 가장 먼저 챙겨줘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어떻게 요즘 좀 돕는 것 같으세요? 예, 그래도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원분들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김문수 후보로 그 뽑아놓고 열심히 그 뛰어야지 뭐 하는 거냐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그런 당협들이 있고 거기서는 그분들도 이제 뭐 그런 비판을 받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고 지금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좀 다뤄보니까 부자진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기류는 조금 바뀐 것 같다고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그다음에 의원들이 또 각 지역으로 또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영남 지역 뭐 얘기를 좀 주로 나눠봤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도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공략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이제 반명계 인사나 아니면 또 동교동계가 지금 유리가 됐잖아요. 지금 민주당 주류에서는 유리가 된 상황인데 호남 민심이 뭐 예전에 다른 후보만큼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응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예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응집을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큼 응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일단은 일극 체제가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이 98%인가요?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되고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과연 이제 호남의 일반적인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거를 이제 좀 건강하게 바라볼까? 그리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운동권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5.18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광주에 내려갔을 때도 굉장히 드러났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래도 시민단체가 좀 이렇게 뭐 반발도 하고 뭐 네.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니까 반발을 아무도 안 해요. 광주 교도소에 있었던 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 정말 그 호남이 보더라도 이 김문수 후보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그 호남이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 궤를 맞춰가지고 뭐 단일화 빅텐트 논의가 있는데 그런 빅텐트 논의들이 만약 순조롭게 풀려 나간다고 한다면 그 호남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란영 여사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또 전남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호남 민심 공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관측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란영 여사 인기 많아요. 지금 신드롬이에요. 예. 신드롬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예, 사실 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연 제의를 요청을 하는데 출연 제의를 요청하는 거를 저기 뭐 여사님 일정팀에 다 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연 제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몸은 하나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다 나가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일찍 모셨습니다. 예. 그게 제가 어떻게 전화 연락을 하다가 어떻게 뭐 나오시라고 이렇게 주변에 좀 얘기를 했더니 좀 예. 그때 일정이 좀 맞았고 나오셨는데 예. 일단 이게 뭐 저희 프로그램 자랑을 좀 하자면은 이게 조회수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사람에 예. 대한 그 관심도가 조회수로 증명이 되는데 그날 설란영 여사가 출연을 했던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엄청난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조회수도 그렇고 시청률도 그렇고요. 그 토론회 뭐 하자 배우자 토론회 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토론회는 무산이 됐는데 그래도 설란영 여사가 김혜경 여사와 좀 다르게 뭐 기자들 앞에 직접 서면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자단 앞에서 직접 서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직접 뭐 질의응답도 하고 또 매스컴 등장도 좀 잦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설란영 여사님이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을 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조 계속 하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또 도지사의 그런 부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물론 이제 더 이상의 역할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 야인이 된 상태에서는 뭐 순전하게 내조만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동안에 이제 후보와도 깊은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본인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고민 끝에 또 그거를 풀어내는 그런 방송에서의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방송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저도 뭐 이제는 좀 익숙해졌지만 초반에는 제가 방송 패널로 나오면서 많이 버벅댔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내신다는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은 속으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어떤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는 거고 그게 일국의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또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연설은 안 하신대요 혹시? 연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고뇌의 시간이 예. 결국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신 그 후보의 그 배우자가 나왔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 설란영 여사께서 우리 뉴스 캐비넷에 출연했을 때 많은 댓글이 있지만 방송이 끝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설란영 여사님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웠습니다. 뭐 압축강의 감사합니다. 이게 대통령 배우자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마치 이제 그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대한민국 전반적인 노동에 대한 철학이던 혹은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정도의 생각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더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라 보여지고요. 아까 호남 얘기 잠깐 하셨는데 결국 설란영 여사께서 순천여고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자는 호남 사위가 되는 거예요. 예, 호남 사위가 됐기 때문에 호남 분들도 호남 사위인 후보자를 잘 챙겨 주십사 생각이 되고 미담 여러 가지 미담 뭐 파파미 뭐 파미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담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거는 경기도청에서 10년간 사내 아나운서 사내 앵커로 근무했던 분께서 그 어제 얼마 전에 본인 SNS에 글을 올린 건데 내가 도지사 세 분을 모셨다.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분을 모셨는데 단연 김문수 후보자가
장애인이나 혹은 약자들에 대해서 또 봉사활동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거기에는 설란영 여사가 뒷받침을 해줬다. 이제 본인이 아나운서인데 화려하고 이러한 화려하고 알려지는 그러한 삶보다 소박하고 이타적인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설란영 여사를 통해서 배웠다. 뭐 이런 글까지 지금 그래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마 설란영 여사의 신드롬은 아마 대선 직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제 나름대로 계획하고 다짐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랑영 여사가 우리 지역에서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인 등이 계신 병원이나 각종 시설을 하루에 2군데 이상 방문해야겠다라는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다시 한번 출연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일정팀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일정팀에 전달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지지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지율 지표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김문수 후보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래도 더 잘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사실 예. 그래도 한 자릿수로 좁혀지긴 했지만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은 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50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리서치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또 중요한 이게 포인트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커피 120원 원가 발언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호텔 경제론 그 무한동력 비슷하게 호텔 경제론 10만 원은 나중에 호텔에 결제를 했다가 취소해도 돈은 돈다 이런 희한한 논리였었는데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계층 50대가 특히 경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자영업자가 많은 50대에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캠페인 면에서 뭐 민주당의 캠페인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 국민의힘의 캠페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약간 특이하게 흘러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는 이 선거 캠페인이 네거티브 대전이었거든요. 서로 이제 네거티브적인 상황, 네거티브 공격 방어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매칭을 볼 때 그래도 국민의힘 쪽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 전을 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정책적인 걸 하게 될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을 김문수 후보 또는 이제 그 김문수 국민의힘 측의 고소 고발을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커피 120원 발언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태 위원장을 또 고발하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뭐 변호사님이 대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대응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저도 그 당에서 항상 뭐 당에 입당한 이래로 네거티브 공방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게 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할 만한 게 아닌 거를 그냥 뭐 어느 정도 이게 좀 비슷하게라도 하면 그게 정무적이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혀 할 만한 게 없는 생뚱맞은 거래요. 그리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을 상대로 그런 네거티브 공방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재명은 너무 그 공방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뭐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포퓰리즘을 들고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좀 먹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은 나름 이제 뭐 보수 우파로서 그런 고민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들고 나오는 어떤 포퓰리즘 그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게 별로 뭐 메가리가 있는 게 없어요. 뭐지 하고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몇 가지 이제 호텔 경제학이나 물론 이제 그거는 이준석 후보와 공동으로 또 지적을 하긴 했지만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만 하고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커피 극단적이다. 아니 우리 기자님도 좀 극단적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 극단적이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다든지 게다가 뭐 토론회에서도 보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캠페인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수치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캠페인을 못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지지율로
반영되거든요. 이게 부자 몸조심하다가 캠페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이라는 건 실수는 안 해야 되는데 아. 부자가 몸조심도 안 하는 거죠. 몸조심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변호사님, 저희 또래는 특히 네.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단체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카톡 단체방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정치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커피 120원 원가 발언이나 아니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글도 올리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예, 묻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밈과 유행어를 예. 발상시켰죠. 실제로 어떠한 뭐 동창회 카톡방이든 모임의 카톡방에서 거기서 커피 카페 자영업자가 있으면 야 120 원가 120원인데 네가 한 잔 돌려라.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면서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그 이재명은 안 되겠네라고 이 경제학에 대한 원가 계산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요즘에 약간 유행어가 이런 거예요. 네. 점심 뭐 먹을래? 그래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극단적으로 묻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짬짜면은 메뉴판에 네. 없다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말만 하면 극단적으로 묻지 마.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극단적으로 묻지 마 뭐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이렇게 너무 희화화되는 대선이 엄중하고 진중하게 치러져야 되는데 뭐 기존에 있던 뭐 전가 이력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하는 발언조차 희화화되는 거고요. 사실 좀 약간 비겁한 게 어제 국가 부채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국가 부채가 뭐 올라가면 뭐 안 되는 겁니까? 뭐 나라가 돈을 써야지 뭐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 국가 부채가 한없이 올라가도 마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경제 토론회 직전에 했으면 이게 경제 토론회 주제가 됐을 텐데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에 토론회에서 그 이재명의 국가 부채가 올라가도 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건 경제 토론이 아닙니다라고 또 자를 것 같은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무디스의 국가 신용 정보가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무역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내일이나 모레 토론회 이재명의 계속 발언이 조명될 겁니다. 네, 그 커피 120원 발언, 그 다음에 호텔 경제론에 이어서 토론회 관련된 영향도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이번에 여론조사 업체 대표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영향 당연히 있고, 예. 내일 더 있을 것 같은데 사회 분야 토론회 내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니 제가 그 전에 저번 토론을 조금 예. 더 그 분석을 해드리면 예. 경제 토론 있잖아요. 예. 근데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게 거의 재앙 수준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력 공급입니다. 그렇죠. 예, 전력 공급.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고 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4차 산업이든 100차 네. 산업이든 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 나라에서 제조업을 이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경제 파트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는 예. 봤고, 예. 근데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원전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원전이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재생에너지를 섞어야 된다. 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섞는다. 재생에너지는 제가 옛날에 탄소 배출권 막 이제 그 파리 협정, 뭐 교토 의정서 이런 거 할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어요. 오래됐어요. 제가 네. 변호사 업으로 뭐 먹고 살 만한 게 있을까 저 분야에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요. 예. 경제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 경제성을 갖추는 상태를 갖춘다 하고 지금 또 못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게 무슨 석유가 30년 뒤에 고갈된다라는 이야기를 50년 동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성이 없고 지금은 이제 그 원전밖에 갈 수가 없고 모든 그 전 국가가 원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재생에너지를 섞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나 이게 네. 물론 이제 뭐 친환경적인 측면을 중요시 한다는 분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간헐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에너지라는 게 균등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날씨가 좋을 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게 잘 공급이 되는데 밤 시간대나 이럴 때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인버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기도 하지만 훨씬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그 에너지 확보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에서나 봤을 때 그 특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전이 그 지금 적자 구조가 심해져서 재생에너지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내가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한전의 그 전기요금은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붙은 그런 비용들이 일종의 채무 형식으로 비용의 전가가 계속되고 네, 있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발전소 짓고 말지. 이 정도 나오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간 핵심적인 이유도 전력이 문제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황파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 이재명 부분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많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경제 부분에서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지 마. 이게 이렇게 약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사회 관련된 토론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회 관련된 토론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후보자가 경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아마 2대2 구도가 형성됐어요. 네, 김문수, 이준석이 한 편이었고 이재명, 권영국이 한 편이었고 사회 관련 토론회는 이게 좀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 남녀 갈등이나 뭐 네. 젠더 갈등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노장청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뭐 청년을 우선으로 챙길 것이냐 아니면 노년을 우선으로 챙길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서로 후보 간의 대립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뭐 범죄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나 또 여러 의심되는 게 있죠. 뭐 혹은 변호사로 하면서 너무 강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했던 것이나 예, 뭐 혹은 조카 뭐 이런 거, 예, 혹은 명화 예. 아수라에 나온 그러한 거를 모티브되는 이러한 행동들이 사회 문제에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보여지고요. 네. 아니면 대놓고 서로 또 이제 그 극단적이다는 거에 이제 재미 들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가부 폐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찬반을 얘기해라부터 시작을 네. 해서 이러한 그 포인트적인 질문을 찬성 반대를 뭐 군 가산점 찬성 반대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히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